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냠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책은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입니다. 네, 이 소설은 깊은 상실감에 말을 잃은 여성과 유전질환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남성이 히라버, 고대 히라버로 소통하는 이야기예요. 두 인물이 서로 교감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내면과 그리고 소통의 본질을 담아낸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도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유사하게 인간의 고통, 상실, 치유라는 심오한 주제를 한강 특유의 서정적 문체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언제나처럼 냠냠이가 책 소개 드렸고요. 저희 저자 소개는 한강 작가의 앞선 3권의 책,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독서 스텔라가 4번째로 만나보는 한강 작가의 책이고요. 저희 방송에서 다루는 단일 작가의 책으로는 가장 많은 책을 다룬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무려 4번째 책이라는 점이고, 저희가 소년이 온다까지를 리뷰하고 이 책을 갈까 말까로 고민하다가 그래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3권과는 또 다른 결이다. 네. 전혀 다른 결이다. 새로운 한강을 만나보자. 네. 라는 취지였고,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과감히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3권의 책과는 또 어떻게 다른 의미로, 다른 느낌으로 읽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한강 작가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책 전반을 이루는 구성, 그리고 유사점이라고 찾아볼 수 있었던 내용들, 저희가 느낀바들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소설책을 다룸에 있어서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냠냠이와 이슬이와 냠냠이의 개인적인 의견과 느낌이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책은 2011년에 쓰인 책으로 저희가 리뷰했던 책들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출간된 책이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뤘던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과 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아니에요. 네. 나름의 저희가 읽어본 한강 작가의 4권의 책 중에서는 가장 말랑말랑한 느낌도 든다. 맞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과의 연결이 없고 다만 이제 언어나 소통의 의미, 인간 내면의 상실감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다른 작품들이랑도 비슷한 점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출간됐다고 볼 수 있는 채식주의자의 빌드업 버전, 그 이전 단계에서 인간 내면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네. 그 언어와 소통, 공감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채식주의자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읽으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채식주의자랑 플롯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책은 언제나처럼 앞에서부터 끝까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전체 191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분량은 부담되지 않지만 그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을 갖고 읽으셔도 좋겠다. 네.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지 아니에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고요. 네. 자, 그러면 1장부터 첫 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네. 첫 페이지는 보르헤스의 묘비명으로 시작을 해요. 보르헤스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작가이자 시인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의 불완전함, 불온전한 그 갈등 이런 것들을 다뤘던 작가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보르헤스의 묘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는 보르헤스의 유언을 떠올리며 유럽을 여행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냠냠이가 읽어드린 첫 페이지를 시작으로 책 전반에 대한 구성을 나눠보면 저희가 앞선 리뷰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훈 작가의 하얼빈, 그리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별과 같은 소설들처럼 두 인물을 중심으로 극을 순환하면서 한 챕터씩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구성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인공인 남자, 그리고 주인공인 여자, 그리고 그 둘을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3번째 관점으로 총 3가지의 시점과 관점들이 이 책을 이루는 장들의 전반적인 구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시점을 잘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 인물과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독자로서의 혹은 관찰자로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읽어본다면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 책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슬 오빠가 말한 대로 관점이 확확 바뀌고, 그리고 시간도 사실 정시간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대로가 아니고 과거도 갔다가 혹은 누군가의 꿈으로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앞에서 써왔던 여느 책들과도 비슷하게 그 시점이란 것,
그 시간대순, 연대순을 단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아요. 사실상 독자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책을 보다 더 완성도 있게 끌어가는 네. 책에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는 것도 장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인간 내면을 조망하는 소설 그런 책들을 다루다 보니까 인간 내면이 사실 시간순 뭔가 정돈된 게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이리저리 바뀔 수 있고 그런 거를 이 틀에 넣어놓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본격적으로 2장 교실로 떠나봅니다. 네. 2장에서는 드디어 여자 주인공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딱히 이름이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 네, 맞아요. 교실에서 남자는 이 책의 제목이죠. 히라버. 고대 그리스어예요. 히라버는. 이 히라버를 가르치는 강사로 등장을 하고요. 여자는 이 히라버를 배우러 온 학생으로 등장을 해요. 학생 중에 한 명이고 네. 이 남자가 즉 히라버 강사가 히라버를 가르치는 장면이 그려지고 그 와중에 여자 주인공이 놓여져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영어나 다른 외국어 배우셨을 때 주어랑 동사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자 따라 읽어보세요 하면서 남자가 에모스, 에메테로스, 나의, 우리들의 하면서 3명의 학생들 보고 이렇게 따라 읽도록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히라버를 배우는 교실에서 시선이 확 이동을 해서 히라버를 배우던 여자의 시선으로 다시 이동을 하죠. 이 남자에 대한 묘사는 네. 작가가 구체적으로 그려주는데 강단에선 남자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인다. 체구는 약간 작은 편이고 눈썹과 인중의 선이 뚜렷하다. 감정을 자제하는 엷은 미소가 입가에 어려있다. 짙은 밤색 코르덴 재킷은 팔꿈치 부분에 밝은 갈색 가죽이 덧대어져 있다. 약간 짧은 소매 밖으로 손목이 드러나 보인다. 그의 왼쪽 눈시울께에서 입술 가장자리까지 가늘고 희끗한 곡선으로 그어진 흉터를 여자는 묵묵히 올려다본다. 이런 식으로 남자에 대한 외모에 대한 묘사, 그래서 그려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 네. 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2페이지.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6년 남짓 출판사와 편집 대행사에서 일했고 그 일들을 그만둔 뒤에는 7년 가까이 수도권의 2 대학과 예술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강의해왔다. 여자는 교사인 거예요, 직업이. 진지한 시집 3권을 3, 4년 정도의 간격으로 묶어냈고 격주로 발행되는 서평지에 여러 해째 칼럼을 기고해왔다. 최근에는 아직 제호를 정하지 않은 문화 잡지의 창간 멤버로 매주 수요일 오후 기획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편집 에디터의 일을 했고 그 일을 그만둔 뒤에는 이제 활발하게 교사 활동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잡지의 기획회의에도 참여할 만큼 직장 생활 그리고 본인의 직업을 활발히 이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녀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것이라고 책에 표현이 되는데요. 그녀에게 그것이 다시 오면서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어떤 사건이었는지 상세하게 처음부터 친절히 설명은 해주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녀의 더 과거로 흘러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이 12페이지의 대목에서 2가지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 이 히라버 시간의 2 주인공 중 한 명의 여자의 직업이 출판사와 편집 대행사에서 일한다는 점. 이 여자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때 바로 오버랩이 됐던 건 최근에 읽었던 소년이 온다에서 3장 7개의 뺨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은숙 누나가 오버랩이 됐고 네. 역시 출판사와 편집 대행 일을 했었다는 점. 맞아요. 공통적인 직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강 작가가 작가이고 문학가이고 출판업계와 가까이 지낸다는 점,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소설에서 동일한 직업을 2번이나 등장시켰다는 점. 그리고 저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경하도 소설가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연속성 있게 같은 직업선상에 놓고 넓은 범주에서 이해하셔도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다시 왔으므로 그녀는 그 일을 모두 중단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미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짚어낸 적이 있어요. 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주인공 경아가 친구인 인선이를 오랜만에 만나면서 그 대화와 제주 4.3 사건까지 이야기를 이어갔던 것들을 저희가 함께 리뷰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그것을 등장시키는 방식이 인선이가 말하는 방식, 즉 이야기꾼. 그렇지. 이야기꾼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줄 게 있어, 얘기할 게 있어, 저쪽으로 가자, 이런 식의 주어를 쏙 빼놓고 뒤에를 안 볼 수가 없어. 무언가를 같이 해야만 하는 동인을 제공한다는 것. 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역시 동일하게 이 히라버 시간에서도 그것이라는 표현으로 책의 전반부까지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라고 읽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설명하길 그것에는 어떤 원인도 전조도 없었다.
물론 그녀는 반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수년 전에 이혼했고 세 차례의 소송 끝에 마침내 9살 난 아들의 양육권을 잃었으며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집으로 들어간 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지. 지속적으로 주인공 중 하나인 여자에 대한 상황과 소개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상실감이 가득 찼을 것이다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표현한 것의 전조 증상 혹은 그것을 만나게 된 첫 번째 계기로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바로 17페이지. 네. 방학을 앞둔 그의 겨울의 평범한 수업시간. 한 개의 평범한 불어 단어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퇴화된 기간을 기억하듯 무심코 언어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한문이나 영어가 아니라 하필 불어였던 것은 고등학교 과정부터 선택해 배우는 낯선 외국어라서였는지도 몰랐다. 여느 때처럼 묵묵히 흙판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단신의 머리가 반쯤 벗어진 불어 선생이 그 단어를 가리키며 발음했다. 그녀의 방심한 두 입술이 어린아이처럼 달싹이려 했다. 비블리오테크.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공포는 아직 희미했다. 고통은 침묵의 뱃속에서 뜨거운 회로를 드러내기 전에 망설이고 있었다. 철자와 음운, 헐거운 의미가 만나는 곳에 희열과 죄가 함께 폭약의 심지처럼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자, 이게 바로 그것을 만나게 된 첫 번째 계기이자 사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네. 책에서의 설명처럼 한문이나 영어 또는 한글이 아니라 불어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한 단어를 만남으로써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또는 인생을 바꿀 만한 전환점으로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맞아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은 즉 이 히라버 시간의 여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들더라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강 작가가 15페이지 후반부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녀는 분명히 두기로 언어를 들었지만 두텁고 빽빽한 공기층 같은 침묵이 달팽이관과 두뇌 사이에 어딘가를 틀어막아 주었다. 발음을 위해 쓰였던 혀와 입술, 단단히 연필을 쥔 손의 기억 역시 그 먹먹한 침묵에 쌓여 더 이상 만져지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는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다. 언어 없이 움직였고 언어 없이 이해했다. 말을 배우기 전, 아니 생명을 얻기 전 같은 뭉클뭉클한 솜처럼 시간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침묵이 안팎으로 그녀의 몸을 에웠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침묵이라는 게 말을 잃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한강 작가가 실제 말을 잃어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잃어가는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고 네. 언어를 잃는 과정, 그것에 대한 묘사와 앞서서 이슬 오빠가 부연 설명해 준 것처럼 이 그것이란 건 그녀, 여자가 말을 잃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책의 19페이지 그녀의 과거의 학창시절의 경험과 그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언어를 잃어가는 과정을 그렸던 것처럼 지금 그녀가 이 사설 아카데미에서 고대 히라버를 배우는 것은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언어를 되찾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히라버라는 언어에 대한 구조와 기본적인 설명도 이어가는데 예를 들면 고대 히라버에 수동태와 능동태 말고 제3의 태가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지요? 라고 남자 주인공의 말을 빌려가면서 설명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해보면 예를 들어 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중간태를 쓰면 무엇을 사서 결국 내가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중간태를 쓰면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 됩니다. 네. 영어에 kill himself라는 표현이 있죠. 히라버에서는 himself 없이 이 중간태를 사용해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고 남자는 흑판에 쓴다. 실제로 이 책에 이 히라버 글씨 있겠죠?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읽을 수는 없는. 그래서 himself 없이 kill을 쓴 중간태로서 해석을 해보면 3인칭의 한 남자가 주체이며 언젠가 한번 일어날 일임을 나타내는 완료 시제를 쓴 즉 중간태에 따라 변화된 이 한 단어에 그는 언젠가 자신을 죽이려 한 적이 있다는 의미가 압축돼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히라버의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고 냠냠이도 처음 듣고 맞아요. 아마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다수는 처음 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태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 첫째. 그렇지만 흥미로움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이해되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알아듣기는 어렵다는 것. 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에도 히라버에는 이러한 태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실제 히라버 시간이라는 이 책의 주제에 잘 어울리는 실제 언어에 대한 구성과 구조도
한강 작가가 꽤나 공부했겠구나. 열심히 연구했겠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왜 히라버를 선택했을까? 왜 히라버일까라는 의문도 가졌는데 그 많은 언어 중에. 네. 이유야 여러 개가 있겠지만 고대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침묵을 깨기 위해 배우러 온 언어인 만큼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페이지 하단에 기억만으로 선득한 그 감각을 이 사이로 누르며 그녀는 쓴다. 아까 배운 kill himself라는 표현에서 himself 없이 중간 태만으로 이루어진 그 히라버를 복습을 해봐요. 여자가 복습을 하면서 이 언어는 얼음 기둥처럼 차갑고 단단한 언어. 다른 어떤 단어와도 결합되어 구사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극도로 자족적인 언어. 돌이킬 수 없이 인가와 태도를 결정한 뒤에야 마침내 입술을 뗄 수 있는 언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자족적인 언어 그리고 인가와 태도까지 결정된 뒤에 모든 게 다듬어진 언어를 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히라버를 택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됐어요. 그래서 저 이슬이는 이 책의 전반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임팩을 받았던 큰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책의 20페이지. 네. 8년 전에 그녀가 낳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무렵 그녀는 인간의 모든 언어가 압축된 하나의 단어를 꿈꾼 적이 있었다. 등이 흠뻑 젖을 만큼 생생한 악몽이었다. 어마어마한 밀도와 중력으로 단단히 뭉쳐진 단 한 단어. 누군가 입을 열어 그것을 발음하는 순간 태초의 물질처럼 폭발하며 팽창할 언어. 잠투정이 심한 아이를 재우다 설핏 잠들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언어의 결정이 그녀의 더운 심장에 꿈틀거리는 심실들 가운데 차디찬 폭약처럼 장전되는 꿈을 꾸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러한 한 단어가 무엇일까도 궁금하고 저 스스로도 정의해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켠에는 한강 작가가 이 단어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의 그녀를 통해서, 그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마어마한 밀도와 중력으로 뭉쳐진 이 한 단어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굉장히 좋았고, 실제 이러한 시도와 상상조차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모든 언어가 압축된 하나의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 너무나 막연하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무겁고 감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한 단어를 찾는다는 행위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실제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찾으려고 시도하거나 상상해보거나 노력해본다는 것, 굉장히 신선하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 이러한 가정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 이슬이가 그리고 냠냠이가 독서 스텔라를 지난 6년처럼 앞으로의 60년까지 예? 네? 오랜 시간 함께 더 많은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 한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밀도와 중력으로 단단히 뭉쳐진 그 단어를 찾겠다. 오빠만의 단어를 찾겠다. 그렇지. 아, 오케이. 방금 설명해준 그 구절로 봤을 때 범접할 수 없는 그 단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신적인 영역 같아. 네. 그리고 단어라는 것 자체가 문장도 아니고 심지어 단어, 한 단어라고 하니까 어떤 단어를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신중해지네요. 괜히 더 무거워지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이 8줄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맞아요. 그리고는 시선은 남자 쪽으로 옮겨지고요. 남자라 함은 처음에 말씀드린 히라버 강사예요. 히라버 강사의 과거 시절로 돌아가서 이 남자는 15살에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10대 시절, 20대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책에서는 대략 17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26페이지. 이 남자가 자기가 좋아했던 초록색 책을 창고의 트렁크에서 꺼내왔는데 그 책이 바로 1장에서 언급드린 보르헤스의 책이에요. 그래서 보르헤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메모했던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그 문장이 바로 세상은 환이고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라는 보르헤스의 문장이죠. 그리고 보르헤스가 구술한 문장 바로 아래 남자 본인이 독일어를 배우면서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메모를 다시 되새겨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보르헤스의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그 꿈이 어떻게 이토록 생생한가? 피가 흐르고 뜨거운 눈물이 솟는가? 라고 메모를 해요. 이 장면만 봤을 때 남자한테 무슨 사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뒷장으로 갈수록 남자가 겪었던 사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과거 사연이 담긴 것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장, 바로 5장 목소리예요. 그래서 5장에서도 남자의 시점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이 남자의 과거를 함께했던, 즉 남자가 과거에 사랑하고 연애했던 그 연인에 대한 회상이 이 글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네. 여기서 그려내는 여자, 과거의 연인은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던 말을 잃어가는 그녀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 맞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남자의 굉장한 미련과 애착이 보이는 장으로 볼 수 있고 책의 연이어서 꽤나 오래 그 감정을 지속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남자의 말을 전해보면, 당신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이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가족은 아직 그 병원 2층에 살고 있는 것이겠지요. 처음으로 당신과 나란히 그 다리 앞에 벤치에 앉았을 때 당신은 그렇게 문득 청바지 주머니에서 2개의 네거티브 필름 조각을 꺼냈지요. 가무잡잡하고 날씬한 팔을 들어 두 눈을 필름들로 가리고 해를 올려다 보았지요. 견딜 수 없게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 처음 진료를 받던 날, 그러니까 그해 6월 초순의 오후였습니다. 라일락꽃이 흐드러지게 핀 병원 중정에 놓인 철제 긴 의자에서 당신은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필름 조각들을 통해 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있던 무뚝뚝한 표정의 남자 간호사가 그것들 중 하나를 달라고 손짓했지요. 다 큰 어른들이 나란히 앉아 한쪽 눈을 감고 필름 조각 한 장씩을 들고 해를 올려다보는 모습은 어딘가 웃음을 자아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늘진 유리문 뒤에서 내가 훔쳐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즉 주인공이 남자가 훔쳐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다른 남자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다른 남자는 필름에서 눈을 떼고 몇 마디 말을 당신에게 건넸지요. 당신은 주의 깊게 그 남자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 남자가 당신의 입술에 어색하고 짧게 입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보았기에 나는, 즉 주인공인 남자는 놀랐습니다. 당신 역시 놀란 듯 흠칫 물러 앉았다가 이내 용서하듯 날렵하게 그 남자의 뺨에 입맞추었습니다. 함께 해를 보았으므로 생긴 우정의 너그러운 의뢰라는 듯이 당신은 가볍게 일어서서 그 남자가 들고 있던 필름을 빼앗았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멋쩍게 웃었지요. 당신도 웃었습니다. 말없이 돌아서서 사라지는 당신의 뒷모습을 그 남자는 여전히 멋쩍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몇 분간의 완전한 정적이 17살의 나에게, 즉 주인공인 남자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그 병원집의 딸이라는 것을, 갓난아이였을 때 열병을 앓다 청력을 잃었다는 것을, 이태 전에 특수학교로 졸업한 뒤 병원 건물 뒤쪽의 창고에서 목과구를 제작하며 지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이 그날 내가 본 짧은 장면의 서늘함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 남자가 사랑했던 과거의 연인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고요. 남자가 안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안과 병원 의사 선생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 이 여자를 딱 보게 된 거고요. 사실상의 첫사랑이지. 네. 왜냐하면 17살의 나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라고 했으니까 17살에 너무 예쁘고 묘사된 것처럼 매력적이어서 봤는데 다른 남자랑 이제 뽀뽀하는 장면까지 봤어. 그러니까 엄청난 자극이 된 거죠. 그치, 충격이었을 테고 그럼에도 이 남자는 첫사람과 연애를 했다. 네. 뒤로 가면은 실제로 연인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 병원에 갔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 소설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맞아요. 이 남자 주인공이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맞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청소년 시절부터 시력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대목부터 인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다가 뒤로 가면은 알게 되고, 아직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내 시력은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자 주인공이 과거 연인과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지만 이 정도 대목에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남자 주인공은 청소년 시절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즉 눈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이고,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은 청소년 시절에 한번 말을 잃었다는 것,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과 다시금 어른이 되어서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 주인공의 주변 환경, 이혼하고 9살 본인의 자녀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6개월 전에 암으로 어머니를 세상을 떠나보낸 것, 이렇게 한 개인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청소년기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상실감과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접하면서 두 주인공이 한 명은 시력을 잃어가고 한 명은 말을 잃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각자가 가진 상실에 대해서 그 두 상실이 만나는 접점을 우리는 소설의 중후반부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첫사랑과 사랑을 했고 연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37페이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것도 내 기억 속에선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뿐 아니라 당신과의 가장 끔찍했던 순간들까지 낱낱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나의 자책, 나의 후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눈물에 온통 젖어 번들거렸던 그 얼굴. 내 얼굴을 후려친 수년간 억센 나무를 다뤄 사내보다 단단했던 주먹.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자신이 좋아했던 그 첫사랑에게 고백하듯이 독백하는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찌질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달리 보면 그 첫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성적인 남자라고 거죠?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감정은 해석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남자가 과거의 연인에게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이란 애정보다는 사죄와 속죄 그리고 본인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아쉬움을 덜어내는 네. 대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짚고 싶은 게 좋아했던 첫사랑의 아버지가 안과 의사였고 이 여자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예후를 짚어주고 상황이 어떻다, 눈이 시력이 어떨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남자는 더 상처였던 게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당신 40살이면 시력 모두 잃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남자에게 계속 옥죄어 오는 압박을 주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첫사랑과 헤어지게 된 거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메인 게임으로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과거의 연인과의 추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소설 전체, 히라버 시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남자가 시력을 잃어간다는 것. 38페이지. 최대한 도수를 높인 안경을 끼웠지만 이 모든 것들의 세부를 이제 나는 보지 못합니다. 형상과 동작들은 덩어리로 뭉개어져 있고 디테일은 오직 상상의 힘으로만 선명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무거운 안경을 벗어들고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흐릿한 세계를 둘러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감각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거대한 물질의 느리고 가혹한 흐름 같은 시간이 시시각각 내 몸을 통과하는 감각에 나는 서서히 압도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 시력을 잃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냠냠이를 비롯해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당장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해서 큰 공감은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네. 사실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아찔하고 무겁고 역시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영역에서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감각되는 게 시간이라고 한강 작가가 설명해주고 있고 네. 이것은 물론 비단 한강 작가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시력을 잃으신 분들이나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한강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제부터 다가올 이야기들은 사실 지금의 이 시점보다도 더 시력이 안 좋아지는 상황들의 사건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독자로서는 마냥 가볍게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더라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아카데미에서 무슨 수업을 하느냐고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듯이 즉 자문자답을 해보는데 물론 한강 작가가 말하고 싶은 대목이었겠지만 동기가 어떻든 히라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와 말의 속력이 대체로 느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일 테지요. 오래전에 죽은 말, 구어로 소통할 수 없는 말이라서일까요? 침묵과 수줍은 망설임, 덤덤하게 반응하는 웃음으로 강의실의 공기는 서서히 덮여지고 서서히 식어갑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상당히 한강스럽고 시적이요. 남녀 주인공이 앞으로 만들어갈 서사가 바로 딱 이러한 6줄의 느낌과 감정이에요. 맞아. 서서히 덮여지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 바로 책의 중후반부에 이 남녀 주인공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성격과 성향을 그대로 잘 그려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40페이지가 책을 다 읽고 나서는 굉장히 귀한 페이지로 보이더라고. 이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의 제목까지 따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 그리고 심지어 히라버를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
묘사를 해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두 주인공의 캐릭터고 서사가 아닌가 싶다. 네. 그리고 이 남자는 히라모로서 첫사랑, 과거의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번 더 덧붙여요.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히랍식 논증의 방식으로 이따금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당신을 잃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보이는 세계를 이제 잃음으로써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인간의 모든 고통과 후회, 집착과 슬픔과 나약함들을 참과 거짓의 성근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가게 한 뒤 사금 한 줌 같은 명제를 건져 올리는 논증의 과정에는 늘 위태하고 석연찮은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담하게 오류들을 내던지며 한 발 한 발 좁다란 평균대 위를 나아가는 동안 스스로 묻고 답한 명철한 문장들의 그물 사이로 시퍼런 물 같은 침묵이 일렁이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방식도 앞서 설명한 거랑 비슷하게 표현이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어느 한강 작가의 책보다 세 권이죠. 네, 세 권의 책보다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않지만 분량이 많지 않지만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곱씹고 상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리뷰했던 세 권의 책보다도 이 한강 작가의 네 번째 책으로 만난 히라버시가는 확실히 많이 곱씹어야 되고 고민해봐야 하고 네. 한강 작가가 엄청난 성찰과 고민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독자 중 한 명인 나도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강 작가의 깊이까지 함께 들어갈 것인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면서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가볍지 않고 네. 언어를 다루고 인간 내면을 다루고 철학을 다루고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문장들이라면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 그리고 그와는 전혀 다르지만 거침없이 읽어낼 수 있었던 가족성이 채식주의자.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채식주의자에 비하면 네. 상당히 다른 결의 소설로서 받아들여져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시 남자의 첫사랑에 대한 묘사를 이어가는 페이지, 바로 46페이지. 그때 나는 17살이었고 당신은, 즉 남자의 첫사랑인 그녀는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은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결국 나는 눈이 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필담으로도 수화로도 당신과 말을 나눌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만 봐도 앞에서 냠냠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녀의 아버지인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국 먼 미래에는 남자 주인공이 시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첫사랑을 만나 이렇게도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의 한켠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당신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당신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눈으로 마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선과 시야에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담으로도 수화로도 당신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수어로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건 사실 수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대가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인데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수어로조차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게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지. 그럼에도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에 중점을 둔 문장인 것 같아서 방법에 이 내용이 뒤에 여주인공과 맞닥뜨렸을 때 그 네. 사건을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네. 둘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줘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단이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 네. 그러한 맥락을 이 문장으로 짚어내고 있고 네. 그리고 다시 시점은 그녀, 여자로 돌아옵니다. 넘어갑니다. 네. 말을 잃었던 그녀가 사실 말을 할 수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녀는 심리치료사랑 상담을 했어요. 말을 잃었다는 거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심리치료를 받는데요. 이때 그녀가 겪었던 10대 시절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심리치료사는 사실 이렇게 말을 잃게 되면 뭔가 사건이 있을 거라고 되짚어 보라고 하면서 혹시 이런 일 있었나요? 저런 일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그녀가 기억을 한 게 오래전의 기억 속에 본인의 어머니가 그녀를 뱃속에 가졌을 때 엄청나게 산통을 겪었고 고생을 했다고 해요. 52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그 문장이 바로 하마터면 넌 못 태어날 뻔했지라는 친척들이 했던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섬뜩한 차가움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녀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 세계는 그녀에게 당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생각을 하면서 자라온 거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심리치료사는 이게 뭔가 이 기억이 그녀의 언어를 잃게 된 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흥미로워하면서 들어줘요. 그러면서 꿈 얘기도 해보라고 하고. 지금 냠냠이가 읽어드린 52페이지의 내용 중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기 전에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며 매끼 한 움큼씩의 알약을 한 달 남짓 복용했다. 그녀와 반대로 급하고 괄괄한 성격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몸을 추스르기 무섭게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지우겠다고, 즉 그녀를 지우겠다고 말했다. 약을 그만큼 먹었으니 성한 아이가 나올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의사는 이미 태반이 형성되었으므로 임신 중절은 위험하다고, 2달 후에 다시 내원하면 유도분만 주사를 놓아 아이를 사산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2달이 가까워지자 태동이 시작되었고 마음이 약해진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불안에 시달렸고 양수에 젖어 미끈거리는 갓난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거푸 세어본 뒤에야 마음을 놓았다. 이 내용이 임신한 상태에서 여성이 알약을 복용했을 때 아이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함께 읽었던 200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에서도 5째 아이인 벤을 출산하기 전에 주인공인 벤의 어머니인 해리엇이 임신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상당량의 약을 복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벤의 성격이나 캐릭터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가. 그렇지, 소위 말해 약의 부작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장면이 오버랩 된다면 그녀가 말을 잃거나 혹은 성격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도 이러한 일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면서 내가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물리적으로도 그렇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놓고 봐야 그녀가 이렇게 돌변하는 또는 말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보다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녀가 말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 바로 56페이지. 말을 잃기 직전 그녀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다변가였다. 그래서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말을 잃기 전에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성격이었다. 그럼에도 저와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태어나던 전후의 상황, 그리고 그녀가 태어나서도 그녀의 친척들로부터 또는 주변인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녀의 성격 형성에 미쳤을 거라 예상되는 말들이 한때는 다변가였던 그녀가 말을 잃게 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 대목을 읽기 전까지는 그녀의 이혼이라든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남편한테 뺏긴 내용,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내용, 그런 것들이 일련의 사건이 확 다가와서 상실감 때문에 말을 잃었나까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더 앞에 과거로 들어가니까 단편적인 이 사건 외에 기본적인 성격 형성이라든지 자라온 과정까지 영향이 있었겠구나. 더 넓은 범위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고 최근에 맞닥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몇몇의 일련의 과정들이 기폭제로서 언제든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실현되게 만들었다는 것. 그 실현은 바로 말을 잃어가게 한 것이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녀가 최근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배아파 낳은 9살 아이를 당장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60페이지. 방금 목욕시키고 침대에 함께 누운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사과 냄새 같은 거품 비누 향이 났다. 아이의 동그란 눈 속에 그녀의 얼굴이 비쳐있는 것이 보였다. 비쳐있는 그녀의 눈 속에 다시 아이의 얼굴이 비치고 그 얼굴 속 아이의 눈에는 또다시 그녀의 얼굴이 그렇게 끝없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만큼 아이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느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느꼈고, 62페이지. 이 아이를 결국 남편이 데려갔을 때 그녀가 했던 반응.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화기를 움켜잡았다. 어떻게 그 애를 데려갈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멀리?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나쁜 새끼.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경련하는 손가락들이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녀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다. 자신의 뺨을 후려치는 사람처럼 거칠게 얼굴을 쓰다듬었다. 인중을, 턱을, 아무도 틀어막지 않은 입술을 문질렀다. 얼마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 1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녀의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말을 잃었겠구나라고 독자에게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게끔 한강 작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66페이지에 이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가는 여자가 드디어 주인공 2명이 만나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네. 지금까지 즉 66페이지 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어떻게 시력을 잃어가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해서 말을 잃어갔는지 각자가 가진 캐릭터성을 과거에서부터 그려왔다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둘이 만난다는 것을 이제부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선이 다시 현재로 옮겨지고요. 갑니다. 사실 둘이 만난 거는 남자는 힐러버 강사이고 여자는 힐러버를 배우러 온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강의를 통해서 만났겠죠? 근데 정말로 딱 정면으로 단 둘만 맞닥뜨린 거는 비상구 계단이에요. 아마 수업이 종료했거나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었거나겠죠? 그 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 앞에서 말을 잃어가는 여자의 팔을 남자를 탁 붙들어요. 그러면서 혹시 내 말을 들을 수 없나요? 라고 그녀에게 말을 하죠. 이 여자는 사실 말을 잃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자가 말을 못 알아듣나 해서 수화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녀는 묵묵히 남자 얼굴만을 바라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첫 만남은 바로 이렇게 마주치자마자 제 말 못 듣나요? 그런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 채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요. 이 장면에 대해서 남자 주인공이 본인의 동생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속에 라나. 동생 이름이 란이에요. 라나 하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한 편지 구절이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 냠냠이의 설명을 들으셨을 때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이 둘이 애초에 만났잖아. 맞습니다. 2장에서 둘이 물리적으로 힐러버 수업 중에 강사인 남자와 3명의 수강생 중 1명으로 여자가 등장해서 그 자리를 함께 하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만났다는 건 정말 이 남과 여와 남이 1대1로 대면하고 둘이 수업이 아닌 대화를 처음으로 나눈 대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이슬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남자 주인공이 친동생인 라니에게 편지를 구구절절 써서 다정한 오빠처럼 보인다는 것. 대한민국의 오빠 중 한 명으로서 크게 동의할 수 없었고 그니까. 이 대목에서 유일하게 공감대가 떨어졌어. 아니 그래서 저는 실제로 라나 하면서 편지를 쓰는 이 대목을 이거 친동생 맞아? 하면서 촘촘히 읽었어요. 이거 친동생이 아니고 저는 처음에 다른 여자친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머니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이런 거 보고 설마 친동생이라고? 라고 생각이 자, 들죠. 냠냠이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친오빠가 있고요. 네. 저는 친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보통 여동생은 친 잘 안 붙이는데 그치. 저는 친오빠가 있고 이슬 오빠는 친여동생이 있으시죠? 그렇지. 보통은 여동생에 친을 붙이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렇죠. 그럼에도 이 남주인공이 친여동생인 라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녀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 호기심으로 보인다. 호기심이 있고 눈에 띄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바로 76페이지 라나 실은 이 즈음 특이한 학생이 눈에 띄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 뭐 더 읽어 내려가겠지만 이 한 줄만 읽어봐도 친동생에게 이런 말을 편지로 한다고? 일단 거기에 주목해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적은 수의 학생들과 수업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각자의 관심사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즉 여자는 처음부터 어떤 텍스트에도 관심이 없었어. 힐합 철학에도 문학 작품에도 간혹 인용되는 신약 성경에도 그렇다고 태만한 건 아니고 오히려 출석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언어 자체의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까? 문법과 특수한 표현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만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이 결코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지명하면 대답하지 않고 휴식 시간에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저 수줍어하는 성격의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걸 깨닫자 이상한 생각이 들더구나. 한 번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막 교실로 들어오는데 한 학생이 웃으며 나에게 말했어. 그 여자가 히라보로 시를 썼다고. 나는, 즉 남자는 호기심이 생겨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내 얼굴을, 즉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올려다보더니 일어서서 강의실을 나가버렸어. 소리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건 바로 그때였어. 여태 입술을 읽어 간신히 강의를 따라왔던 거라고. 그래서 어떤 농담과 질문들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거라고. 이러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인 남자가 주인공인 그녀, 즉 여자에게 수업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친동생인 라니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고 맞아요.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한강 작가가 마치 남 주인공이 독자인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듯이 남자의 감정은 이때 이랬어. 그렇지. 뭐 때문에 놀랐어. 나는 이랬는데 라고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몰입력 있고 네. 친절하고 이해되기 쉬운 과정으로 보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친동생인 라니를 죄송합니다.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교묘했다. 내가 이 교묘하다는 표현을 아마 채식주의자의 리뷰에서도 썼던 것 같은데 그만큼 한강 작가가 장치로서 잘 활용하지 않았나 그쵸.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대화를 시도했을 때 친동생 라니한테 친절하게 풀어 쓴 것을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서술이 돼요. 90페이지에 한 번은 그녀가 2층으로 올라서는데 앞서 걸어가는 히라버 강사가 보였다. 남자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이미 기척을 느낀 그가 돌아보고는 웃음을 지었다. 인사를 건네려다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친밀감과 멋쩍음과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다. 곧 웃음을 거둔 그의 얼굴은 진지해서 그렇게 웃었던 것을 이해해 주기를 정식으로 청한 것 같았다. 이 남자를 묘사한 장면으로 여자 입장에서도 그 남자에게 묘한 호감이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단이나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칠 때, 이 남자와 마주칠 때 그는 웃음 짓는 대신 어렴풋한 눈인사를 한다. 저희가 앞서 라니에게 편지를 썼을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남자는 이미 히라버를 배우는 그녀, 여자에게 호감 혹은 관심? 이 사람 누굴까 뭘까라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마주치고 난 다음부터는 어렴풋한 눈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치, 그게 꼭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었을지언정 네,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건 분명히 캐치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여자 역시도 히라버 강사인 남자에게 강사에게 앞서서 한 사람으로서의 호기심을 느끼지 않나 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었던 페이지 바로 89페이지. 그녀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그녀를 임신했을 때 약을 많이 먹었던 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가 암에 걸려 죽게 되고 그녀의 어머니의 장례식장을 묘사하면서 그녀와 그녀의 아이가 즉 9살 아이가 대화하는 장면을 그려요. 그녀가 무심코 중얼거리자 여태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물었다. 왜 1년 동안 까만 옷만 입어야 돼? 덤덤한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다. 마음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 마음이 밝아지면 안 돼? 죄스러우니까. 할머니한테? 그치만 할머니는 엄마가 웃으면 좋아하잖아. 그제야 그녀는 아이를 돌아보고 웃었다. 저는 지금 이 10줄만으로도 한 권의 소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느꼈고 우리가 대개 사회생활에서 장례식장을 가면 상복을 입잖아. 네. 그 검은색에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해봤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 것 굉장히 놀라웠고 아이의 시선에서 그렇지만 마음이 밝아지더라도 돌아가신 할머니는 엄마가 웃을 때 가장 좋아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는 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다. 그걸로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다.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고 그것이 엄마인 그녀를 좀 정화시키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던 남녀 주인공의 서사와는 큰 관련은 없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만으로도 나에게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져서 굉장히 좋더라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의 과거 첫사랑의 얘기가 사실 이 책이 시간 순서대로 써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거로 한 번씩 더 가거든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만났던 순간, 이 첫사랑과 연애했던 순간, 첫사랑과 아프게 이별했던 순간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근데 물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이 대목은 현재예요. 현재요. 그러니까 현재 그 남자가 과거의 첫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회상하는지 회상하는 거죠.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현재의 지금 시점이라는 것. 맞아요. 그땐 너가 그랬지, 넌 그랬겠지 이런 어투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이 가장 처절한 게 바로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등장을 해요. 만일 네가 죽지 않았다면 독일로 돌아가 널 다시 만날 때 난 네 얼굴을 만져야 했을까? 내 손으로 더듬어 네 이마를, 눈꺼풀을, 콧날을, 뺨과 턱의 주름들을 읽어야 했을까? 아니 나는 그러지 못했을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너는 나를 욕망했으니까. 그 욕망을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쳤으니까. 우리 사이의 모든 걸 네 손으로 무너뜨렸으니까. 난 전속력으로 너를 깊게 상처 입히며 도망쳤으니까. 널 원망했으니까. 네가 아닌 네가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네가 아닌 너만을 미치도록 그리워했으니까. 그 쓸쓸한 몸은 이제 죽었니? 네 몸은 가끔 나를 기억했니? 내 몸은 지금 이 순간 네 몸을 기억해. 그 짧고 고통스러웠던 포옹을, 떨리던 너의 눈과 따스한 얼굴을, 눈에 고인 눈물을. 이별했던 장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절하게 헤어졌는지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첫사랑이었던 여자에 대해 애정을 품고 네. 좋아했던 장면을 저희가 이야기의 앞선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녀와 헤어졌고 결국은 그러한 이별 후에 이 남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무려 20년이 지났다고 표현하는 오늘날에 어떻게 그녀를 회상하고 추억하는지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처절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무섭더라고. 너무 처절해서 혹은 너무 이제 집착하는 것 같아서요. 집착에 가까운 처절함이 물론 그녀가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 남자 혼자의 생각과 독백이겠지만 이 정도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사랑했다고? 이 정도로 내가 정말 사랑했던 너는 정말 죽었니? 이제 없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들끓었던 사랑이 제가 돼서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를 한강 작가 특유의 서정적인 문투로 설명을 하니까 진짜 사랑했나 보다. 이런 감정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렇지. 이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러한 이야기들 하는 와중에 연유로 드린 말씀이라는 것. 그렇다면 독자인 우리들에게 한강 작가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여기서 하나 골라보면 이렇게까지 뜨겁게 애절하게 사랑해본 적이 있는가? 그쵸. 너는 한번 연탄이었던 적이 있니? 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과거를 돌아보는데 결국 이런 감정, 들끓어오르는 감정과 처절하게 아픈 감정이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헤어져야 알 수 있는 이별을 거잖아. 해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에서 첫사랑과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이 애절함을 표현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어렵죠. 왜냐면 애절한 경험은 다퉜을 때나 그런 정도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우리 둘이 모든 감정을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하면서 드디어 주인공인 두 남녀가 메인 이벤트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채식주의자에서도 1, 2, 3장이 있었지만 2장의 몽고반점에서 네. 세 가지의 큰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형부가 영애와의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그래도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묘사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 히라버 시간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각각 말을 잃어가고 시력을 잃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둘이 어떠한 연유로 만나고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린다는 것. 맞아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이 정말 빅 이벤트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만나고 저런 사람이 있네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벤트예요. 말 그대로 이벤트가 일어나요. 들어갑니다. 네, 130페이지에 시작이 되고요. 먼저 남자가 학원에서 강의를 마쳤는지 계단에서 이제 퇴근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가 자기 쪽으로 날아드는 거예요. 뜬금없긴 하지. 새가 뜬금없이 날아들었는데 무섭잖아요. 갑자기 날아들어서 막 얼굴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대낮도 아니고 빠르게 저녁빛이 깊어져 나무들의 윤곽이 거의 검게 보인다라고 말한 시점이라는 거. 굉장히 주변이 어둡다. 어두워. 근데 이 남자는 말씀드린 대로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력에 민감해요. 근데 어둑어둑해지지 어디서 알 수 없는 새가 푸드덕 날아들어서 자기를 방해하니까 깜짝 놀래서 계단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서울의 지하철역 보시면은 비둘기들이 날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실제 있고 뭐 꼭 서울뿐만은 아니더라도 건물 내부에 새가 날아드는 과정이 어색하게 들리진 않았어. 그래서 새가 자기 머리에 부딪히고 막 날아드니까
결국 쓰고 있던 안경까지 떨어뜨리게 되죠. 가장 중요한 도구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인 안경을 떨어뜨리고 감각으로 느껴지는데 그의 구둣발에 안경이 이렇게 탁 차이게 돼요. 그렇지. 계단 아래로 쭈루루 굴러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 순간 여기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나는 지금 시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안경이 중요한데 안경은 어딘가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걸어야 되는데 막막한 순간이 된 거예요. 사면 초가입니다. 네. 거기서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잠긴 목소리로 불러요. 그 순간은 남자가 추측 건데 아마 8시 15분경 7월 마지막 주 여름 휴가의 피크를 앞둔 목요일이다. 금요일 수업은 휴강됐고 아카데미 사무실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은 강의실 문만 열어두고 일찍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다. 여기까지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독하리 많지 아무도 없을 만한 환경을 한강 작가가 철저히 세팅했다. 이 학원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을 그려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시기라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하면서 층계를 더듬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과연 아무도 없을까? 그녀가 등장합니다. 이 순간 그녀, 말을 잃어가는 그녀가 등장하는 거죠. 책의 133페이지. 지금까지 이 소설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서서히 식었던 것과는 달리 급변하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액션 영화 같은 느낌으로 상황이 변모했는데 그러한 와중에 133페이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구의 기척도 들리지 않는다. 진작 현관 밖으로 날아간 것인지 기어이 머리를 부딪히고 죽은 것인지 새도 잠잠하다. 이렇게 조용한 저녁에 두 남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특히 대학원생의 낭랑하고 큰 목소리는 희미하게나마 그의 귀에, 즉 남자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만약 그들, 즉 2명의 남학생이 오늘 오지 않았다면 3층의 강의실에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일 것이다. 텅 빈 강의실에 앉아 침묵하고 있을 그 여자를 떠올린 순간 그는, 즉 남자는 눈을 질끈 감는다. 멀리 번져있던 빛이 사라졌을 뿐 눈을 떴을 때와 거의 다르지 않은 어둠이 그의, 즉 남자의 눈꺼풀 안에서 일렁거린다. 그 여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 그 여자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깨어진 안경 조각들을 다시 손으로 짚지 않으려 했으며 그는 두 손과 두 무릎으로 더듬더듬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분명하다. 아까 들었던 여자의 구두소리다. 그는 철로 된 난간을 주먹으로 두드린다. 도와주세요.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소리친다. 마침내 구두소리가 지하 계단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남자가 말하길, 내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위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안경이 깨졌어요. 나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누구든 불러주겠어요? 택시를 잡아야 해요. 안경점이 문을 닫기 전에.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여기까지만 지켜봐도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장면들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여자가 말을 할 수 없다는 현실. 여자는 말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다급하게 구조를 외치는 이 외로운 손길마저도 여자는 말로써 응답해 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녀의 구두소리만 들리는 상황에서도 주인공인 남자는 절박감을 갖고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를 만나게 된 장면이 134페이지에 연한 사과향의 목욕비누 냄새가 코끝으로 끼쳐온다. 그렇지. 남자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으로서 먼저 상대를 인지하게 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차갑고 날렵한 두 손이 그의 두 겨드랑이에 끼워진다. 일으키기 위해서겠지. 여자의 한 팔이 그의 등을, 다른 한 손이 그의 팔뚝을 받치고 있다. 습기찬 바람이 느껴진다. 활짝 열린 유리문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다. 여자의 희끄무레한 얼굴과 팔이 어렴풋이 짐작된다. 이건 남자의 관점에서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는 피 흐르는 손을 함부로 셔츠에 닦는다. 여태 움켜쥐고 있었던 부서지고 뒤틀린 안경이 발 아래로 떨어진다. 설마 아래쪽에 계속 생겨나는 붉은 반점들은 그의 피일까? 그는 허리를 구부려 안경을 집으려 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바싹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며 그는 여자를 향해 말한다. 가방 안에 지갑이 있어요. 택시비는 충분해요. 번화가로 가면 안경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경을 맞춰야 해요. 본인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빨리 이제 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안경을 당장 맞춰야겠다 싶어서 여자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가 다쳤잖아요. 보이니까 피도 흘렸고 다리도 헛디딘 게 보이니까 말은 못하기 때문에 남자의 손을 끌어다 잡고 숨을 들이쉬면서 떨리는 검지손가락 끝으로 먼저 병원으로 가요 라고 손바닥에 또박또박 써줘요. 그렇지. 그래서 첫 교감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여자는 한 번도 말은 하지 않는 상태니까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아무것도 소통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남자의 제한이 있었음에도. 남자가 들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남자 손을 끌어다가 병원으로 가자고 당신 아파 보이니까 이렇게 쓰면서 소통이 시작된 게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어떠한 감정과 마음도 표현하지 않았던 그녀이기 때문에 그녀가 다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자를 도와주면서 그에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상황을 냠냠이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여자의 제안처럼 병원으로 간 것으로 추측되는 장면들이 뒤에 그려지고 그러한 장면을 과감히 생략한 후에 남자의 원룸, 즉 남자의 집으로 이 둘이 함께 이동하게 돼요. 여기서부터도 남자의 지독하리 많지 외로운 그리고 고독한 독백이 이어지는데 마치 혼잣말과 같은 페이지가 바로 19장인데 19장의 제목이 어둠 속의 대화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목들 남자의 독백과도 같은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네. 138페이지 책상 위에 있는 가등을 켜주시겠어요? 천장에 형광등 대신 식탁 위에 백열등을 켜야 해요. 너무 밝으면 오히려 잘 보기 어려워요. 창문 아래 있는 의자에 앉으시겠어요? 이 방에서 거기가 가장 시원한 자리예요. 아주 더울 땐 거기서 자기도 해요. 현재 상황에서 남자는 본인이 다친 상황이지만 이 여자를 본인의 방에 처음으로 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본인의 방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자에게 친절히 설명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본인이 다친 상황에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를 안정시키고 본인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어색한 상황을 그러한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남자의 독백과 같은 말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집에 선풍기가 없어요. 되도록 짐을 늘리지 않으려다 보니. 붕대를 감지 않은 왼손을 들어 식탁 옆에 냉장고를 가리킨다. 물 한 잔 드시겠어요? 냉장고에 생수가 여러 병 있어요. 아니요,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컵에 따라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하필 오른손이 이렇게 되어서. 안경이 있으면 아이스 커피를 타드릴 텐데요. 여동생이 있는데 편지를 쓴 아니겠지? 좀처럼 오빠를 칭찬하지 않는 친구거든요. 여기서는 큰 공감. 좀처럼 칭찬해주지 않는 친구. 오버랩. 네. 그런데 제가 타준, 즉 남자가 타준 아이스 커피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독일에 있어요. 중창단에서 노래를 하지요. 소프라노 파트에선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어요. 자, 이렇게 본인의 수더분한 혹은 일상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개인사까지. 그렇지. 네.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142페이지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아까 병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혼자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가끔 제 손바닥에 대답을 써주셨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는 즉 남자는 허공을 향해 잠깐 왼쪽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무릎으로 거둔다. 명확하지 않은 허공에서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미간이 내천자로 깊게 패여있다.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한 모금을 들이켠다. 잠시 쉬었다가 한 모금 더 들이켠다. 끊길 듯 끊어지지 않는 풀벌레들의 소리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듣는다. 다시 남자의 말이겠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혼자서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그는, 즉 남자는 자주 침묵한다. 이 상황에서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 자주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없으니까 어색하죠. 사실. 어려운 거야. 그렇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하고 이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해도 지금 나의 상황도 온전하지 않을 뿐더러 나는 눈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익숙한 장소지만 나의 익숙한 공간에 그녀는 어색한 상황으로 처음 놓였다는 것. 그쵸.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도 사실상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관계를 시작해 나가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네. 너무나도 이러한 침묵이 이 남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조차도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 이 상황에 놓였으면 나만 말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어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많이 안 친한 사람과 단둘이 그것도 내 집에서 그리고 나는 다쳤어. 눈도 잘 안 보여. 이런 순간에 놓였으면 어색하잖아요. 게다가 나만 이야기해야 돼. 심지어 이 침묵이 어떤 침묵보다도 더 무거울 거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남자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얘기도 개인사, 가족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이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다. 다정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다정해.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다 더 친절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네. 성향적으로 다정하고 네. 굉장히 섬세해. 그리고 존중도 해주고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자기 자신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답이나 리액션이 없으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초조함이나 조바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책의 144페이지. 또다시 남자가 말을 이어가요. 네. 아직까지는 안경만 있으면 이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지요. 이 문제라는 건 앞서 저희가 책의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20년 전에 진단받았던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상황을 문제라고 표현한 거고 네. 그의 즉 남자의 침묵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미묘한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그녀는 느낀다. 삐르륵 삐륵 높은 현을 서툴게 켜듯 예민한 소리가 뒤늦게 그의 즉 남자의 음성에 겹쳐진다. 다시 침묵이 불쑥 끼어들고 이번엔 높은 현을 켜는 예민한 소리가 먼저 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적막한지 고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이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했다라고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남자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147페이지 듣고 있나요?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자기 가족 얘기하고 시력이 나빠지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너무 자기 얘기만 했나 싶은지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괜찮은가를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그는 즉 남자는 주저한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다.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거지. 네. 그리고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본인의 주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독일에 두고 서울에 올 때 저는 편도 항공권을 끊었어요. 돌아갈 날짜로 오픈해 왕복권을 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어째서였는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날아갔지요. 창밖을 볼 때마다 거대한 화살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관역이 아니라 관역 바깥을 향해 힘껏 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여 다시 기척을 낸다. 그러니까 이 남녀의 지독한 노력이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의 개인사를 너무나도 섬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 근데 사실 여자가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들리거든. 처음으로 소통하게 된 남녀가 본인이 독일에서 날아와서 있었던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 크게 호기심이 없을 만한 얘기라고 충분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본인이 그 자리에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인기척을 낸다는 것. 맞아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줘서 한 명의 남자는 눈이 보이지 않고 한 명의 여자는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둘의 노력이 정말 처절하다? 애달타? 그리고 소통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남자도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내 말 듣고 있는 건가? 거기 이제 괜찮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황하게 본인이 있었던 에피소드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잠깐의 침묵을 두는데 그때 150페이지 그의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그녀는 아주 조금씩 몸을 움직여 기척을 낸다. 목재 의자의 팔걸이를 뜻없이 손으로 쓸어보고 머리를 쓸어 올린다. 그러다 움직임을 멈춘다. 이슬 오빠가 설명한 거에 또 연장선인데 이제 내가 잘 듣고 있다. 그의 마음을 알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한다. 라는 거를 이런 몸짓으로 소통을 하고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한강 작가의 또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된 대목이 바로 냠냠이가 읽어드린 그러다 움직임을 멈춘다라는 말 이후에 언급하는 151페이지의 대사인데 그녀가 아주 조금 몸을 움직일 때 천장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훨씬 크게 움직인다. 그녀의 얼굴과 손이 아주 약간만 떨려도 그림자는 춤을 추듯 술렁인다. 천장 가득 부풀어 오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갑자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 없이 검은 경계선을 굳게 지킨 채 떨어져 있다. 이 그림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 멈춘 상태에서 또는 제가 그 전문장을 읊어드렸던 것처럼 작은 기척을 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달리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아주 약간의 움직임 혹은 떨림만 있더라도 그림자는 춤을 추듯이 술렁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그림자는 우리 인간이 실제 몸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 그림자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 앞에서 남자가 본인의 첫사랑에게 고백하듯이 이야기했던 자주적으로 이야기했던 수어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지만 수어로도 할 수 없는 소통을 우리 인간은 그림자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또 다른 대안. 물론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의미는 없겠지만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을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건가? 또는 표정과 제스처로만 하는 건가? 라고 단정 짓기에는 수어를 넘어서 그림자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라고 한강 작가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같아서 이 대목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고 맞아.
정말 문학적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었어. 네. 결국 메시지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바로 결론입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는 내용이 더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교감, 소통을 느낀 게 이 남자가 자기가 독일에 갔던 해, 그리고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던 에피소드 이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이 여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 한강 작가가 같이 그려주거든요. 이제 지금은 남자 혼자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란 거는 남자 혼자 하지만 내가 독일 갔을 때 가족들이랑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이런 걸 가이드가 알려줬다. 이탈리아에 있는 관 속에 보이는 흙을 분석하면 칼슘과 인성분이 많이 나오고 사람의 뼈가 삭아서 결국 이런 흙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내가 들었다라는 걸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이제 남자는 그런 내용을 보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그런 가이드 설명 듣자고 하니 토할 것 같았답니다를 여자한테 말을 해주자 여자의 머릿속에 수개월 전 남편한테 재판에서 패배하고 아이를 빼앗긴 그 순간 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소통이라고 느껴진 게 남자는 말을 하고 여자는 본인 과거의 경험 혹은 공감대를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 기척을 내면서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꼭 여자가 본인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말로 하지 않았더라도 말로 하지 못했더라도 소통과 공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목이고 네. 책의 167페이지 네. 자 이렇게 남자의 방에서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둘의 끊임없는 노력의 말미입니다. 역시 남자가 말하길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응시하려 애쓴다. 초점 없는 그의 눈을 또렷이 마주보려 애쓴다. 그리고 남자가 말하길 다시 내 말이 들리나요? 그녀는 그의 말을 똑똑히 듣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는 모른다. 그녀는 그를 똑똑히 보고 있다. 그건 역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는 모른다. 책상에서 비스듬히 비치는 갓등의 빛을 받아 절반 가까이 그늘진 그의 얼굴을 그녀는 지금 온 힘을 다해 건너다 보고 있다. 다시 남자가 말하길 거기서 듣고 있나요? 그가 몸을 일으키는 것을 그녀는 본다. 드문드문 튄 핏자국이 이제 흑갈색으로 굳은 흰 셔츠를 입은 그가 신중하게 발을 내디뎌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가 그녀보다 더 지쳐있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본다. 다시 남자가 말하길 미안해요. 이렇게 혼자 말해본 건 처음입니다. 그랬겠지. 당연히 처음이었을 거고 그러나 소설의 엔딩에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건 앞으로는 계속 하실 수도 있겠어요. 두 분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날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형성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적막함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도 끊임없이 그 힘든 장면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 같이 해요. 그래서 공감대와 동지애 또는 그 이상의 사랑과 애정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남자가 학원에서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를 당한 장면에서 여자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병원을 갔다가 남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 둘이 즉 소통이 어려울 것 같은 혹은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는 이 둘이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공감하고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던 이 노력의 모습이야말로 한강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코어한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 정말 언어가 있어야만 말을 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책의 20페이지라고 말씀드렸던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녔다고 한 것이 사실 그것이 한 단어이든 하나의 그림자이든 하나의 나의 제스처나 표정이 되었든 꼭 그것이 단어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이 사람과 내가 혹은 나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상대가 또는 이 수화기에 넘어있는 상대가 나와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이 꼭 말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가끔은 침묵이 주는 동의 혹은 이해와 공감이 분명히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 꼭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소통이란 것이 꼭 말을 서로 수려하게 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좋은 소통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던지는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장치들 속에서 이 남녀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그 이상의 혹은 그 너머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히라버 시간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세 권의 책만큼이나 상당히 무게 있는
또는 그 여운이 꽤나 긴 책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서로 침묵 속에 소통을 나눈 둘이 어쨌든 이제 여자는 남자 집에 와 있는 거니까 남자가 안정을 되찾았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택시를 부르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녀는 혀끝으로 아래 입술을 축인다. 입술을 떼었다가 힘껏 다문다. 그가 내민 손을 그녀의 왼손으로 받친다. 주저하는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 위에 쓴다. 아니요. 라고 이렇게 써요. 지금 안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써요. 첫 버스를 타고 갈게요. 축하. 네, 손에 써주고 남자는 걱정되니까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예의라고. 예의니까. 또 여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고. 배려를 해서 말을 했지만 여자가 나 지금 안 간다. 첫 버스 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자도 충분히 남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교감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지. 서로에게 호감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그리고 여자도 어느 정도의 용기를 낸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응원합니다. 네. 한강 작가의 책을 4권째 읽으면서 이런 장면이 있었나? 너무 순수하고 없었어요. 설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음 책도 이런 뉘앙스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한강 작가 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 한강 작가의 책이지. 한강 작가님이 이번에, 다음 책에서 또 만나볼 그녀의 신간이 남녀의 설레는 풋풋한 사랑 이야기. 네. 이별은 좀 덜어주세요. 처절한 고통.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4권 정도 읽었으면 이런 말을 해볼 수는 있잖아. 네. 물론 듣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듣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쓰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 히라버 시간이 2011년에 쓰여진 상대적으로 다른 책들에 비해 초반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랑해질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응원합니다. 네. 자, 그렇게 저희의 응원을 받으면서 첫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검지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에 메시지를 남긴 후에 일정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바로 172페이지. 네. 세찬 빗소리에 그는, 즉 남자는 눈을 뜬다. 어둡다. 창문이 열려있고 비가 더 들이치기 전에 창문을 닫아야 한다. 무심코 안경을 찾으려고 침대 옆에 책상을 더듬다가 그는, 즉 남자는 간밤의 일,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낸다. 아직 욱신거리는 오른손에 통각을 느낀다. 여자가 긴 의자에 누워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뒤척이는 움직임, 따스한 숨에 기척 따위는 없다. 첫 버스가 다닐 시간인가?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그 자신의 목소리가, 즉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타인의 것처럼 건조하게 들린다. 그리고 180페이지. 소스라치며 그는 눈을 뜬다. 일어나 앉는다. 자신이 깨어난 것이 현관 밖의 인기척 때문이었다는 것을 가까스로 깨닫는다. 그렇지. 네. 상황을 정리하면 남자가 눈을 떴어. 그리고 첫 버스가 다니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지레짐작해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녀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쵸. 날이 밝았고.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외롭다. 그녀가 헛헛하다. 갔어. 라는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쵸. 바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 밖에 인기척이 납니다. 그리고 잠기지 않는 현관문이 천천히 열린다. 그쪽이 약간 밝아진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어두워진다. 누군가가 신을 벗는 기척이 들린다. 이런 대목에서 누가 다시 온 거죠. 근데 올 사람은 누구였어? 바로 그녀. 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그 검은 형체가 다가오더니 그의 왼손을 잡아 펼치고 다른 흰 것이 천천히 뻗어나와 그의 손바닥에 쓴다. 안경점이 문을 열 시간이에요. 라고 이제 여자가 손에 써준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보면 남자는 계단에서 안경을 떨어뜨렸고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걸 기억해서 당신 안경 맞추러 가야 된다. 혹시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천천히 손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지. 병원을 가서 응급조치는 했지만 약국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쵸. 필요하죠. 결국은 이 소설에는 그려지지 않지만 남자는 시력을 영영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자가 처방전이 어디 있어요? 라고 손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는 무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내가 원래부터 호기심이 있었던 그녀와의 정서적인 교감, 소통을 했는데 하루뿐인 걸로 생각했던 그녀가 다시 와서 처방전을 찾으며 안경을 맞추러 가자고 하는 장면이 마치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 우리의 이 호감과 어제 좋았던 소통을 계속 이어가자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 순간 남자는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본인 손을 빼내면서
그녀의 어깨를 안아줘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제 정말로 시작이고. 이 대목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네. 이 책의 피날레라고 보셔도 좋고 남녀가 본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과 관계를 가져간다는 것.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성의 호감이 아니라 남자는 시력을 잃어가고 여자는 말을 잃어갔잖아요. 하나의 감각기관을 상실하는 두 남녀가 혹은 두 인간이 만나서 대화할 때 쓰는 언어 없이도 소통을 해냈고 공감을 해냈고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야,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느꼈다는 것에도 사랑 이상의 어떤 감성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녀와 아이가 함께 누워서 서로의 눈에 끊임없이 비춰지는 사랑을 그렸던 것처럼 이 183페이지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네. 저는 이러한 대목 때문에 이 둘이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과 호감을 넘어 사랑하는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83페이지 그녀의 눈에 그의 눈이 비쳐있고 그 비친 눈에 그녀의 눈이 그 눈에 다시 그의 눈이 그렇게 끝없이 비치고 있는 것을 모른다. 그것이 두려워. 이미 핏발이 맺힌 그녀의 입술이 굳게 악물려 있는 것을 모른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즉 남자는 눈을 감고 뺨으로 더듬는다. 선뜩한 입술에 그의 뺨이 닿는다. 오래전 요아임의 방에서 보았던 태양의 사진이 그의 감은 눈꺼풀 속으로 타오른다.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의 표면에서 흑점들이 움직인다. 폭발하며 이동하는 섭씨 수천 도의 검은 점들.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본다면 아무리 뜨거운 필름 조각으로 가린다 해도 홍채가 타버릴 것이다. 눈을 뜨지 않은 채 그는 입 맞춘다. 촉촉한 귀밑머리에, 눈썹에, 먼 곳에서 들리는 희미한 대답처럼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그의 눈썹을 스쳤다 사라진다. 그의 차디찬 귓바퀴에, 눈가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흉터에 닿았다 사라진다. 소리 없이 먼 곳에서 흑점들이 폭발한다. 맞닿은 심장들, 맞닿은 입술들이 영원히 어긋난다. 맞닿은 입술들이 영원히 어긋난다. 그려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어긋난다. 이렇게 시적일 수가. 이다지도 문학적일 수가. 영원히 어긋났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나는 좋은 감정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얼마나 있을까. 맞아요. 앞에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이해와 공감, 소통을 넘어서 사랑까지 결실을 맺게 되는, 결실을 맺고 새로운 희망을 꿈꿔볼 수 있게 된 거라고 열린 결말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어긋난 입맞춤에 대해 190페이지 마치 시간이 나에게 입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의 앞부분에 시력을 서서 잃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어떤 감각?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 시간이 바로 여기서 시간이 나에게 입맞추는 것 같았다고. 다시 흐른다. 그렇지. 대단하더라고. 나 여기서 소름 돋았어, 사실. 소름이다. 그만큼 이 책 전반을 아우르는 한강 작가의 구조와 생각, 서사의 완결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문장이 버릴 게 없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앞에서 시간 얘기를 했는데 끝맺음을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한 표현을 썼다는 거에 이 표현 앞에서 시간이 멈췄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결성 있겠네? 라고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맞아.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39페이지인데 네. 잘 보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감각되는 것이 시간이라고. 거대한 물질의 느리고 가혹한 흐름 같은 시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 시시각각 내 몸을 통과하는 감각에 나는 서서히 압도된다고 말했던 그 시간이 여기서는 시간이 나에게 입맞춤하는 것 같았다. 그 입맞춤은 영원한 어긋남이고 그녀와의 여기까지입니다. 완성이에요, 여러분. 완성이에요. 정점이에요. 저희가 어느덧 책의 191페이지까지 모두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달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한두 가지를 조금 더 보태보면 네. 책의 101페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히라버 시간만을 읽었다면 크게 느끼지 못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우리가 한강 작가의 책 3권을 읽었기 때문에 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라고 느껴지는 대목들인데 네. 그녀의 검붉은 입술이 부풀어 오르던 이상한 꿈을 그렇게 본다. 수차례 반복된 그 꿈속에서 물집이 터진 자리에서 피와 진물이 흐르던 걸 본다. 앞니가 곧 빠지려는 듯 뿌리째 흔들리고 침을 뱉자 한 움큼 피가 섞여 나오는 걸 본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손이 돌처럼 단단한 약솜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는 걸 본다. 피와 비명을 한 번에 밀봉하려는 듯 단호하게. 이러한 꿈에 대한 인용은 한강 작가의 책 앞선 3권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고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꿈에 대한 안 좋은 해석과 소위 악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꿈들은
우리가 앞선 책들 중에서도 채식주의자의 영예가 꾼 꿈, 맞아요.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경아가 계속해서 끄죠. 검은 나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꿈으로 네. 인해 고통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었고, 역시 107페이지 네. 눈을 뜨고 있는 꿈을 꾸다가 문득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상실감도 체념도 느끼지 않는다. 잠이 천천히 몸에서 가시는 동안 단호히 꿈으로부터 돌아누울 뿐이다. 마침내 눈을 뜨고 희끄무레한 천장을, 윤곽이 무너진 사물들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 더 빠져나갈 꿈 밖의 세계가 없다는 사실을 침착하게 확인할 뿐이다. 이러한 꿈에 대한 묘사야말로 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꿈을 소재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강 작가의 아이템 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작품을 4권째 읽고 있는데 그 어떤 책에서보다 꿈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혹은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는 것, 큰 특징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앞서 읽고 함께 리뷰했던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로 등장했던 인선이가 키우던 새인 아마와 같이 책의 128페이지 17장 어둠의 첫 줄, 방금 새가 건물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이 한 문장을 보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바로 떠올랐어. 아마라는 새가. 네. 아마도 그렇게 돌아왔거든. 갑자기 들어와. 죽었다고 생각했던, 고이 포장해서 묻어줬다고 생각했던 그 아마가 새장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이 줄에서 받을 수 있더라고. 물론 나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근데 새라는 장치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를 어떻게 등장시키냐에 따른 접근 방식은 달랐을 수 있겠지만 새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장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꿈과 새, 그리고 채식주의자에서 영예를 통해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법한 언어에 대한, 즉 소통에 대한 그녀와 영예의 공통점, 네. 그리고 저희가 책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출판사, 직업, 주인공의 직업을, 그렇지, 주인공의 직업인 출판사와 편집자로서의 역할이 소년이 온다에서의 은숙 누나도 그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책이 2권, 3권, 4권 정도 쌓여가다 보니 보여요. 조금씩 공통점으로 보였기에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책의 세부적인 구조라든지 캐릭터의 비슷한 점도 찾아봤는데 주제에 있어서도 한강 작가의 앞서 다룬 3권의 책, 그리고 이 히라버 시간까지 인간이 겪는 이 상처나 내면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이것을 그려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상처와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 혹은 치유하는 과정을 같이 그려내면서 인간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까지 처절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플롯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도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 아픔 같은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고, 이번 히라버 시간에는 이 감각기관을 잃어가는 주인공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의 상처에 대해 위로해주는 시간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그저 고통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이 어떤 식으로 상쇄되는지, 우리가 인간이라면 살면서 나름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자신의 모습도 투영해보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소설 히라버 시간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 즉 두 주인공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요. 우리와. 맞아요. 꼭 눈이 멀기 때문에, 꼭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우리도 모든 게 완벽하지 않잖아. 결핍이 있죠. 어떠한 결핍도 각자 다양한 본인만의 결핍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와 냠냠이 붙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가 가진 결핍을 통해 어떻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상대와 그리고 내가 함께 생활을 이뤄가야 되는 사람들과 소통할 것인가, 서로 공감을 쌓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은 크게 별반 우리와 조건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아니다. 누구에게나 대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멀지 않은 소설이기에 보다 더 공감이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보다는 문맥상 혹은 문법적으로는 읽히기 다소 어렵거나 난해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큰 공감을 살 수도 있겠다. 책의 온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따뜻한 책이었다. 온탕이에요. 네. 온탕이에요. 예. 안 그래도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최근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렇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아, 그렇지. 히라버 시간 온기. 물론 뭐 아프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이들이 신체 기능 일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비활성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결국은 두 사람이 소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소통을 넘어서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랑. 교감, 사랑. 바로 사랑. 네. 그거를 문장으로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에서 사랑하셔라. 네, 따뜻한 위로가 된다. 그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그러한 소통과 공감을 넘어서는 게 바로 사랑. 사랑이라고 보고 네. 그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강 작가가 이 책을 집필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래도 나는 이 책 한 권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선 3권의 책도 다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책마저 추천드리는 게 결국 너희 노벨상 탔다고 추천하는 거 아니야?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맞죠. 아니기도 하지만 사실 맞아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아서 읽게 됐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읽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시작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3권으로 마치려고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저는 3권으로 마치자고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이 책을 한 권 더 읽어보는 게 어때? 라고 제가 저희 이슬이가 제안을 했고 읽고 나서 지금의 냠냠이의 소감은? 읽기 다행이다. 읽어서 다행이다. 잘했다를 넘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읽었으면 어쩔 뻔했냐. 진심인가? 바로 안 나오네. 진심이에요. 살짝 그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게 앞선 3권의 소설을 읽고 읽어서 더 다행이라고 느낀 게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4권을 읽으니까 한강 저자가 이런 장치를 많이 쓰네? 이런 주제의식을 많이 조금씩 담네를 보이기 시작했어. 알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읽기 바빠요. 읽어내기 바쁜데 3권째 넘어가고 지금 4권째 힐하버 시간으로 마무리하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마무리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응 뜨거운 응원과 지지 속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독서스텔라가 함께 읽어온 한강 작가의 4번째 책 힐하버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